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 통화 당국이 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년 내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박사님께서 늘 이 시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원금리, 그러니까 개마 고원금리라고 해서 이제 높은 상태로 금리가 쭉 유지되는 것이 이제 좀 위험할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좀 재현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동안 세계 경제를 옥죄어왔던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예. 그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리가 추가로 0.25 정도 또 오를 수는 있어도 네. 그러나 대세는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났다라는 예.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고 또 거시경제 지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문제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라고 세계 경제를 거대한 경기 침체로 몰고 갔던 이 리만 브라더스 사건도 네.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개마고원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5.25% 또는 5.50에서 중단하더라도 바로 금리가 내려갈 그 가치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장기간 고금리, 흔히 말하는 개마고원 금리가 계속이 되면 예. 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금리가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이 멈추겠지, 금리 동결이 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은 올라간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것이 상당하고 실제로 금리는 한번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태가 개마고원 금리가 유지된다 그러면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태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2008년에 일어났던 리만 브라더스, 예. 2008년 9월 15일 날 밤 새벽 2시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고를 합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 제4위의 아주 거대한 투자 은행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어깨를 겨루던 어느 누구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한 것은 정확하게 미국 연준이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릴래 하면서 동결을 한지 네. 동결을 2007년 6월부터 동결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정확하게 1년 3개월 후였습니다. 15개월 만에. 네, 15개월 만에 터졌어요. 견디다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를 동결한다 했을 때 동결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5개월간 우리 좀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고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 우리 같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금리가 멈추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1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하반기에 뭐가 이게 멈춘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 말까지도 이게 유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년 가까운 긴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 빚도 그렇고요. 자산 가격도 충분한 수준까지 정상화가 안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2008년도 당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지금하고는 몇 가지 면에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온 1차적인 요인은요. 911이라고 뉴욕이 침탈당하는 폭격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등 그 중동 지역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통화량을 굉장히 정폭시켰는데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면서 통화가 증발이 되고 국제 유가가 오른 거하고 상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2004년부터 정확하게는 6월 30일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년간 금리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최고 금리가 예, 그때 5.25예요. 그때 5.25였던 거죠. 네. 네. 지금하고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죠. 이건 굉장히 우연의 일치지만은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가서 드디어 동결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1년 3개월인 2008년 9월에 터졌는데요. 리만 브라더스 터졌는데 그런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금융산업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예. 아주 값싼 것을 많이 인수하는 모기지를 인수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서브프라임처럼 금융시장의 어떤 구조적 부실, 구조적 모순은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2008년도 모간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이런 사례를 생각해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아져 있다는 얘기는 대출받은 사람이 그만큼 이자 상환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개마고원 금리가 한 1년 반 정도 간다 했을 때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은 바로 이 가계부채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가계도 어떤 이 부채 관리에 아주 적극 대응을 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이런 동작이 그런 어떤 태세가 필요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서 또 한 번 연착륙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줄였다가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같은 긴축 발작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정말로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금리 동결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리 동결이 끝이 아니다라 얘기하셨었는데 어쨌든 미 연준이 오는 13일부터 14일에 기준금리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6월에는 한번 뭐 동결로 스킵을 하고 다음 7월쯤이나 뭐 그 이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결해서 올리고 이제 지금 거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6월 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뭐 경제 지표를 좀 보고 또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내일 밤 9시 반에 나오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입니다. 네. 사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고용 지표, 일자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엇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의 CPI 물가가 지난달보다도 좀 많이 내려갔으면 금리를 확실히 동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현재 뉴욕 증시의 조사 컨센서스 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내려가더라도 조금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원 CPI, 국제 유가라든지 식품 가격을 뺀 제외하는. 일반 어떤 서비스 물가 등 이런 것들은 조금 하락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이 6월 달에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 CPI가 생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밤에 나오는 미국 CPI 이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밤에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의를 좀 바꿔서 전세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집주인이 직전 계약 때 저희가 얼마 전에 짚어왔었는데 직전 계약 때 받은 전세 보증금보다 전세값이 내려가서 보증금 차액을 좀 토해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새로 이제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새 전세금보다도 기존의 전세금이 더 높아서 거꾸로 얘기하면 새로 전세를 줘도 임대인 입장에서 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역전세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국토부의 실거래가 전수조사한 거를 보면 54%가 현재 상황 역전세입니다. 지금 오늘 전세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돈을 빼줘야 된다면 그중에 54%의 임대인은 돈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 규모도 1억 원, 평균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하반기가 되면 현재 전세 가격,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더 커지느냐? 바로 기존의 전세값 올 가을에 만기가 돌아오는 2년 또는 4년 만기가 돌아오는 그 전세의 그 원래 전세값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른바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와 또 전월세 상한제를 가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세금을 4년간 동결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임대인들이 집값을 전세값을 올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거든요. 또 그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도 엄청나게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보다도 가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의 그 2년 전, 4년 전 전세값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값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역전세에 빠지고 예. 역전세에 따라 주인이 토해내야 될 금액도 지금보다 30% 더 높은 1억 3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수조사 결과를 한 것이고 가을에 계약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또 4년간 계약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면 토해내야 될 돈이 5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지금 이 전세 역전세 쇼크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부족분을 메우려면 뭐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신용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 보통 이제 전세를 주고 나면 그래서 전세금을 받게 되면 다음 전세 세입자가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또 전세금을 내겠지 하는 마음에 들어온 돈을 일단 쓰고 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 냅두지 않고 그래서 예. 그걸 유용하죠. 또. 돈을 어딘가 돌려야 되지 돌려야 않겠습니까? 되니까. 아. 은행에 에스크로를 맡겨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서 떨어져서 역전세가 생기면 그 돈을 물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갚게 되면요. 임차인이 세입자가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받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입자도 신용불량이 걸리고 임대인도 신용불량이 걸리고 함께 망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대로 대폭락이 올 수가 있고 그렇죠.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DSR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제도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거 이거 역전세 상환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풀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역전세 예상 금액을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금액으로 인해서 금융 공황이 오는 일은 없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어떤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값이 리터당 1,300원대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 불거진 이후에 2,100원 넘었은 적도 있잖아요. 경유값이. 근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서는 국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안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금리를
동결 또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다행한 소식입니다만 이 경유값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이 1,30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한때 거의 2,000원까지 진입했던 데 비하면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일단 꺾인 게 아닌가. 네. 현재 지금 국제 유가도 브렌트유라든지 WTI도 현재 오늘 이 시간 현재 60달러 선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청신호, 경제 판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그 반가운 어떤 소식이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OECD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감산 얘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페크는 감산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우디가 감산을 하는데 지금 나라별로 감산이 안 지켜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비밀리에 정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란 핵합의, 이란이 다시 원유를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유가 하락의 한 동력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